5월 18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광주로 총 출동합니다. 네,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준비된 소식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In terms of actions, we of course continue to have a number of tools at our disposal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혼자 집 안에 있는데 출입 문틈 사이로 철사고리가 불쑥 들어오더니 막 그 도어락을 열려고 누군가 한다면, 그리고 집 안에서 그걸 혼자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마치 공포 영화나 스릴러 범죄 영화에나 네.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인데 실제로 이런 범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도시락 이슈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두성 기자가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한낮 더위가 좀 꺾인다고 하는데 날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낮에는 좀 더울까요?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주로 제주와 남해안에 집중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까지 예상되고요. 남해안은 10에서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 18도,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져서 무더위는 없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20도, 광주 18도로 평년보다 높습니다. 한낮에는 구름이 햇볕을 차단하면서 어제에 비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대전, 전주 22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에 따라서는 낮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하늘빛은 흐리고 출근길 도로 곳곳엔 돌발 상황이 많은 편입니다. 전방을 잘 살펴주셔야겠는데요. 이 시각 현재 강 따라 이동하는 길부터 보시면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를 시작으로 동작대교까지 힘들고 영동대교 북단 부근 막힙니다. 올림픽도로 하남 쪽은 평소보다 힘겹습니다. 여의 상류나들목 부근 2차로에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 부근 정체가 길어지고 여의 하류나들목 부근부터 반포대교까지 통과 시간 42분 정도 필요합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타신다면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구간 정체가 심하고요. 오늘 부산 쪽은 남사 진위나들목 부근 1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 이 때문에 동탄 분기점부터 7km 구간 막힙니다. 백번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쪽은 구리부터 서하남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좌석 안전띠 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기념식이 열리는 5.18 민주묘지에 오늘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 인사들이 총 집결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참석자 규모도 커졌는데요. 지난해보다 1,000여 명 더 많은 3,000명이 초청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에는 지난해보다 1,000여 명이 많은 3,00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총 집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9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상 소속 의원 전원이 특별 편성된 KTX 열차로 광주를 찾았는데 올해도 비슷한 광경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어제부터 광주에 내려와 5.18 전야제에 참석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도 기념식을 찾습니다. 기념식의 마지막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자창하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추모의 발길은 어제부터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퇴임 후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고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도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로는 처음으로 추모식과 전야제에 참석한 전 씨는 5월 어머니들도 만났습니다.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에는 여야 정치권 및 각계 인사와 함께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참여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미국 국무부가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실제 발사를 감행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임박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Any DPRK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also include SLVs used to launch a satellite into space, and that would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도 실제 발사를 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In terms of actions, we of course continue to have a number of tools at our disposal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앞서 북한은 어제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 준비가 끝났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위성체를 탑재하고 발사체를 이동하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 발사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를 피하면서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과 8월 한미연합훈련까지 이 기간 중에 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만에 다시 군사 시찰에 나서면서 그동안 멈췄던 북한 도발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 4시간에 걸쳐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습니다. 외교부는 당장 오늘부터 외교 경로로 의사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다음 주로 예정된 실무단 파견을 앞두고 상당히 시간에 쫓기게 됐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역할이란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문제가 생겨 탑승을 마친 승객 200여 명이 한동안 발이 묶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자동차 매장 앞에서 차 한 대가 불에 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게이트 안으로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 탑승을 마친 승객 213명이 다시 공항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승객들은 출발 예정 시간보다 3시간이 지나서야 제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가는 거죠. 보딩 타임은 원래 한 30분 지연됐고요. 여기 계류장 밖으로 사람 태우고 나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다 내려가지고 다시 들어왔죠, 대합실로. 대한항공은 여객기 유압 계통에 문제가 생겨 점검이 필요했다며 대체 항공기를 투입해 승객들을 모두 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한 검은색 승용차를 휘감습니다. 차 안 터지나? 네, 같은 색깔에 숨어있다 지금. 펑 소리가 나더니 회색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자동차 매장 앞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보니까 연기가 본네트에서 나고 있어가지고 봤더만 갑자기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불 끄려고 하고 있었어요.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엔 경기도 화성시의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민가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징계에 따라서 의원직에서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당초 윤리위 제소에 부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결정한 모양새인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관련된 의정활동을 했고 상임위 도중 거래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당 차원의 조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윤리특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로 제명은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제소한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자문위에서 제명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 위원들이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김 의원을 뒤늦게 제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리위 제소를 결의문에 담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읍참마속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 리더십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은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이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까지 나왔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인태준 님이 광주 지금 비 오고 있다고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네, 국내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롱초롱 빛나는 이도성입니다. 빛나는 이두성 기자. 빛나는 네. 소식들 준비됐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 조금 깜짝 놀랄만한 소식인데요.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문틈으로 쑥. 오프닝도 말했지만. 네. 아까 잠시 예고를 했는데 여성 홀로 사는 집 현관문 틈 사이로 뭔가 들어왔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직접 한번 보시죠. 네. 뭐예요? 저거요. 헐. 저런 게 들어와서 손잡이를 저렇게 딱 저거 내리기만 하면 바로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올가미 모양의 철사인데요. 저렇게 손잡이에 걸어서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저 상태로 딱 내리기만 해도 그냥 띠디딩 하면서 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해서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려고 시도를 했고요. 철사가 빠지니까 다시 걸고 이런 걸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여성 혼자 사는 집에 혼자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저 소리가 절컹절컹하는 게 정말로 공포 영화 같아요.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저도 보는데 계속 무섭더라고요. 저도 네. 무섭고 혼자 사는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꽤 건장한 체격에 저도 정말 공포스럽고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무서울 것 같은데 이 피해 여성 철사를 손으로 부여잡고 버텼다고 합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밖에서 남성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2분 정도 버티다가 결국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단 너무 놀랐어요. 급한 대로 동영상을 먼저 찍었고 그러고 나서 손이 진짜 발발발 떨려가지고 누구세요라고 처음에 물어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동산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놓으세요. 이것만 몇 차례 반복하다가 부동산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제 피해자가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실제 부동산이었어도 저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지. 밖의 일이죠. 네, 그래서 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와, 저는
저한테 저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기절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비슷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맞지. 지금 이걸 보시는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틈이 저렇게 철사가 들어올 정도로 벌어져 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임시 방편으로 조금 전에 사진이 나오긴 했는데 손잡이에 페트병을 둘러서 붙였습니다. 철사를 걸어서 손잡이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저런 식으로 페트병을 붙인 건데요. 예. 페트병을 붙이면은 손잡이를 내리기 힘들게 그렇게 하려고 벽에 붙인 다음에 내리기 힘들게 하려고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또다시 그 남성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해결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피해자 집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다시 보시죠. 언제 들어올지도 좀 무섭고 방범 장치를 단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피해자가 사는 곳엔 출입문 방범 장치도 있고 CCTV도 달려 있었는데요. 그래도 현관문 앞에까지 와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의 지문을 확보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아늑해야 집에서 저러니까 빨리 붙잡아서 누가 왜 이런 일 했는지 꼭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소식 있으면 계속 전해주시고요. 다음 도시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같은 시간 다른 곳에인데요. 한 사람이 같은 시간 그리고 다른 곳에서 열린 금융기관 두 곳의 채용 시험을 동시에 쳤습니다. 한 명이. 이게 분신술을 쓴 게 아니라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쌍둥이였습니다. 아이고. 그럼 쌍둥이가 같은 사람인 척하고 두 군데에서 동시에 시험을 봤다고요? 맞아요. 황당한 일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일란성이군요. 네,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였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이었는데요. 이날이 이른바 금융권 A매치 데이라고 하는데 보통 A매치는 이제 국가대표팀끼리 맞붙는 스포츠 경기를 말하잖아요. 이날 한국은행과 금감원,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필기 시험을 매년 같은 날이었는데 바로 딱 그날입니다. 수험생들이 A매치라는 그 별칭을 붙였고요. 그래서 딱 한 곳만 정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 군데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지원한 이 남성 응시생이 자신과 똑 닮은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시험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군데 다 시험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제 외모가 거의 비슷한 쌍둥이형을 이용한 거죠. 동원한 거죠. 동원한 거죠. 아니 근데 두 사람 다 공부를 잘했나 봐요. 일단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예상대로 이 감독관의 눈은 속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처음 보는 일란성 쌍둥이를 외모로 구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불가능해요. 이게 쌍둥이뿐만 아니라 상당히 닮은, 쌍둥이가 아니어도 닮은 형제라면 사진만 보고선 사실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형제 모두 시험 공부는 열심히 했나 봐요. 한국은행, 금감원 각자 본 필기 시험에 붙었습니다. 심지어 면접도 통과했고요. 그러니까 둘 다 공부는 잘했나 보다 진짜. 공부는 잘했나 봐요. 이 남성 결국 한국은행을 택해서 최종 합격했고 금감원 2차 면접장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금융공기업, 금융공공기관 가고 싶은 그런 수험생들 다 뭐 여러 군데 가고 싶은데 한 날짜에 보니까 한 군데만 정해서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쌍둥이 형을 동원하는 거 이거 범죄 혐의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가장 쉽게는 뭐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법을 어기는 셈이 되는 건데요.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제기됐고 이 한국은행과 금감원 모두 이 남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일단은 한국은행에선 지원자 필적 확인과 고용계약서 등을 대조했을 때는 이 남성이 직접 응시해서 시험을 받고 또 본인이 합격한 게 맞다고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은은 자체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남성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후왕님께서 아무래도 금융권은 신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금융권에선 좀 발을 못 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아무튼 지금 한국은행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형사고발했으면 또 수사기관에서 또 조사를 할 테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원자 한 명의 일탈일지 글쎄요. 이게 재발 방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구조적으로. 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꺼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이제 안 돼요입니다. 이 맛있어서 중독 있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마약 모모 붙이잖아요. 마약 김밥. 유명한 마약 떡볶이. 네, 시장에서 파는 마약 떡볶이, 옥수수.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이제 쓰면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최근 식품과 음식점 명칭에 마약이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이제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마약 해가지고 그게 맛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도 막 마약 뭐 모두 마약이 없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막 마약 뭐 무슨 뭐 닭발 뭐 이런 거. 맞아, 진짜 다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다. 사회적인 문제가 또 맞아요. 분위기가 문제도 예전에는 많고. 뭐랄까 이런 조금 단어를 그래요.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는 뭔가 남의 일 같고 맞아요. 먼 나라 일 같고 있는데 이제 최근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독성 있는 그 정도 의미로 재밌자고 사실 쓰던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웃어 넘길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시각처는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자꾸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마약을 실제로 접했을 때 나도 모르게 좀 친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충분히 있겠죠. 사실 예. 이게 안 좋은 거고 멀리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감상,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체를 개최했고요. 상호 등의 마약이란 단어를 쓰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호나 제품명에 일부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홍보할 계획인데요. 이미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 곳에는 직접 방문해서 계도를 하고 간판이나 메뉴판 등을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바로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영주 캐스터.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각한 기후위기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온도가 5년에 마지노선을 넘어서 기후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기상기구가 현지 시간 17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Global temperature set to break records during next 5 years.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향후 5년 안에 기록 갱신한다는 이 제목의 보고서에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 5년 이내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입니다. 이 상승폭 1.5도는요, 2015년 국제사회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서 합의한 지구 기온 상승의 제한선이라고 합니다. 네. 또 세계 기상 기후는요, 향후 5년 이내에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있을 확률이 98%. 와, 98%? 라고 밝혔습니다. 그 보니까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가 2016년인데 이 기록이 5년 이내에 깨질 확률이 98%라는 거는 뭐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죠. 98%면. 그쵸. 위기가 앞으로 다가왔다 이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위기가 있다는 건데요. 네.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더 잦아질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가뭄 끝에 홍수가 닥쳐가지고 이탈리아 북부에서 연평균 강우량의 최고 절반까지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폭우와 홍수로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고 37개 마을이 침수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미얀마도 지금 거의 맞아요. 국가 재난 수준이더라고요. 예, 지금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얀마에 상륙한 사이클론은 강풍과 폭풍 해일에 이어서 홍수까지 일으켜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최소 400명이 사망했는데 실종자도 또 수백 명이다 보니까 사망자 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분위기 바꿔서 우리 우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미쉐린 스타 셰프의 코스 요리와 함께 우주 관광을 한다면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자, 내년부터 성층권에서 이 같은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CNN 등 이 주요 외신은 프랑스의 한 우주 기업이 출시한 상품인 비행 풍선 셀레스트를 타고 즐기는 관광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비행 풍선은 초당 4m 속력으로 약 90분 만에 이 우주에 도착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약 3시간 동안 성층권을 비행하면서 고급 코스 요리와 와인을 이렇게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최대 8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총 비행 시간은 6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생긴 거 보니까 좀 열기구 같은 그쵸. 모양도 있고 네. 얼마 전에 월드 클래스에 나왔던 그 중국 맞죠. 정찰 풍선 그쵸. 약간 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근데 일단
가격이 중요하죠. 네, 얼마입니까 저거? 가격이 1인당 13만 2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7,600만 원이라 그래요. 비싸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옛날에 아폴로 시대 때는 한 사람당 200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싸진 거예요. 싸졌네요. 자, 이 회사는 보증금 약 1,500만 원 정도를 받고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벌써 2025년까지 마감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또 하나 눈길 끄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 기간에 하늘을 나는 택시가 시범 운영된다 그래요. 진짜요? 예, 이 비용은 일반 파리 택시의 2배 수준인 110유로. 우리 돈 약 16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우주 여행은 예약이 마감돼서 제가 돈은 있는데 예약이 그래요? 마감돼서 못할 것 같고요. 네. 택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날아다니는 택시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볼까요? 자, 스리랑카. 이 스리랑카는 예로부터 코끼리를 이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보호해 왔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이 날이 갈수록 이 생존권을 두고 코끼리와 인간이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 코끼리 보세요. 지금 힘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냥 너무 가볍게 그냥 툭툭 건드리고 가는데 지금 힘이 너무 세. 뭐 하나 지금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막 다 부수고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좀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근처에 갔다가 진짜 큰일 나겠어요. 빨리 피해야지. 사람 다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실 스리랑카에서 이런 풍경 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스리랑카에는 약 7천 마리의 야생 코끼리가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아무 데서나 불쑥 튀어나오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마을을 공격하거나 인명사고까지 일으키고 있어서 아주 큰 문제라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코끼리가 자꾸 사람 사는 대로 내려와서 문제가 속출하는 거라고 하네요. 코끼리 입장에서 좀 억울하긴 하죠. 네. 자기 서식지가 맞아요. 인간 때문에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게 맞죠. 일단 주민들은 급한 대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뭐 북극물이나 전기철조망 같은 걸로 이제 침입을 대비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 야생 코끼리가 마을 경작지를 반 넘게 망가뜨리자 주민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성시하는 동물이니까 함부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스리랑카에서는 연간 50명 정도가 코끼리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코끼리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요. 근데 코끼리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가영 앵커 말대로 서식지를 파괴해서 못 살게 만들고 있는 건 오히려 인간이잖아요. 네. 부디 인간과 코끼리 공존할 수 있는 길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가시죠. 지금 한 남성이 차에 타려는데 지금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열질 못하고 지금 얼굴을 막 결국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집니다. 엎드려서 쉽게 일어나지를 못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뭐 검은 게 날아다니거든요. 저게 벌떼. 벌. 네, 난데없이 이 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인근 주택 지붕에 벌집이 있었다 그래요. 이 남성을 침입자로 여기고 이 공격을 한 건데요. 벌침에 쏘이면 쏘인 자리가 부풀어 오르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굉장히 아찔하고 무서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도와주네요. 그쵸. 이 아까 차에 있던 동료가 놀라서 달려 나왔는데 이 벌떼가 너무 급성이라서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요. 벌떼를 만났을 경우에는 옷을 휘두르거나 괜히 뛰어서 달아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해서 자세를 낮추는 편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까 이 남성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소방대원을 불러야만 했어요. 그래서 엎드렸던 거군요. 예, 그렇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집 제거나 벌떼 대응할 때 소방대, 119 구조대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남성도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조돼서 벌떼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 수십 방 쏘인 후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치료를 받고 지금은 좀 안정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또 날이 더워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벌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벌집 발견하면은 섣불리 건드리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119 신고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도요. 자세를 낮추고 최대한 가만히 있고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여름이 두렵다. 냉방비 폭탄 터지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요 며칠 불볕더위였죠. 올 여름은 7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제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올랐는데 올여름 에어컨 좀 넉넉히 틀었다가는 냉방비 폭탄 맞는 거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이 도대체 전기요금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제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8원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내는 그 전기요금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드디어 올렸죠. 네. 고민하고 고민하다, 또 연기하고 연기하다 드디어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인상폭 킬로와트 시당 8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네.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해봤는데 4인 가구가 우리나라 평균 한 월에서 330 킬로와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요번에 8원이 오르게 되면 기존에 내는 돈보다 한 3,000원 정도가 더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 금액으로 따지면은 기존에 한 63,500원 정도 냈던 게 한 66,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네네. 우리나라 가정용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구간을 좀 확대를 해줬는데도 이 300킬로와트하고 450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버티면 괜찮겠지만 이제 만에 하나 여름에 450킬로와트를 더 쓰게 될 경우는 6만 원대가 아니라 9만 원대 이상의 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네. 예를 들어서 PC방 같은 데는 제 사장님 인터뷰하는 거 언론에서 보니까 비 온나 이럴 때 에어컨 잘 안 틀면 손님이 안 온대요. 꿉꿉하면 안 오니까. 네, 특히 좀 많이 걱정되는 게 올 여름 네. 기상청은 좀 더 보자고 하지만 7월에 비 안 오는 날이 이틀밖에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습기도 틀어야 되겠죠. 에어컨 냉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폭탄 이런 용어를 쓰는 게 과장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좀 안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실제로 그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올리는 배경이 한전 적자가 너무 커서 안 올릴 수가 없다. 이건 보도가 많이 나와서 이해는 되는데 어느 정도나 심각하길래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기 위해서 우리 한국전력이 어떤 식의 이제 경영 구조를, 영업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될 텐데 네네. 한전은 일단 민간의 전력 발전사들한테 전력을 사와서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팔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 단가, 판매 단가라는 것은 한전이 전력을 사오는 단가죠. 이게 165원인데 보통은 사온 것보다 마진을 붙여서 더 비싸게 파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전은 팔 때 오히려 지금 요금을 계속 안 올리면서 싸게 팔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팔 때마다 킬로와트 시당 18원, 거의 20원대의 적자가 계속해서 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서 파는 거였군요. 한전이 만드는 게 아니었군요. 예, 그러니까 사오는 쪽에서는 일단 제값을 받겠죠. 네네. 거기도 이제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네. 한계가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최근까지의 인상안을 좀 보면 네. 야, 그럼 좀 숨통 트인 것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자, 볼까요? 1분기에 킬로와트 시당 13원 올렸었고요. 이번에도 저도 한 10원대는 인상 올릴 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8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올 한 해 한전 또 산자부가 예상하고 있는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전체 한 50원은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올린 것은 한 20원 정도니까 아직도 추가 인상을 할 폭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원 넘게 남아 있네요. 네. 그래서 이번 인상으로 한 2조 6천억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된다. 네. 이제 좀 경영 개선이 된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한전이 과연 저 2조 6천억 정도로 좋아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것도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하고 1분기까지의 경영 적자 이 흐름을 좀 보면 네. 작년 한 해에 쌓였던 적자가 거의 38조. 와. 근데 벌써 올 1분기에 6조가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올해만 합쳐서 이미 한전이 지게 됐던 적자가 40조 원이 훌쩍 넘게 되니까 이번 8원 인상으로 좀 숨통 트였다라는 말이 글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건물도 팔겠다. 그리고 인원도 감축해서 최대한
우리가 돈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해서 자구안도 내놓긴 했는데 네. 이 정도로는 뭐 손실 만회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구안 내용을 좀 보고 네. 자구안에 담긴 의미까지도 살펴보게 될 텐데 네네.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한전이 자구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겠다.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자산 매각입니다. 뭐 여의도에 있었던 남서울 본부 빌딩을 비롯해서 이제 사옥들이 있는데 이걸 매각하거나 또 임대를 해서 한 2026년까지 최대한 좀 절약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왜 성과급 하느냐 저런 적자에 그런 것들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임금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위직에 대해서는 아예 성과급을 안 받겠다. 또 뭐 상승폭을 반납하겠다라는 안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역시 구조 조정입니다. 인력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에 함께 나왔고 이제 네 번째가 이런저런 경영에 있어서의 새어나가는 비용을 이제 절약한다라는 이제 비용 절감 등등이 있었는데 네네. 이것으로 과연 네. 이제 뭐 한전은 25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25조 이걸로 절약할 수 있는 게. 이야기는 했지만 일단은 돼 봐야 되는 거다. 저 건물도 매각이 좀 잘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싼 가격에 또 임대도 임대료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저기서 언급이 안 된 부분이 한전 공대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예, 거기에 이제 지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억 이상이 잡혀 있거든요. 네. 작년에도 한 뭐 800억 정도 출연했고 이걸 해마다 해야 되니까 과연 이 한전 공대를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전 공대 이슈까지도 좀 남아 있는데 이번에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은 실질적으로 저게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네. 앞으로 이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될 때 국민들에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너네는 절약 안 하면서 그렇습니다. 요금만 올리냐? 예. 이 소리 안 들어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올리기 전에 자신들에 대한 쇄신들을 먼저 나왔던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잠깐 언급하셨지만 한전공대 이제 개교 1년 간 넘었는데 네. 좀 우려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전기는 공공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손실을 좀 보더라도 계속 원가보다 싸게 팔고 뭐 이런 게 조금 가능한 거 아니야? 네. 좀 공공재니까 약간 네. 생각 들거든요. 저도 이제 한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맞는 질문, 지적이 공기업 아니냐 한국전력은 네네. 하고 공기업이 왜 있느냐, 공기업이 있는 목적이 뭐냐. 좀 손해 보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야? 이건 이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네.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만 지금의 한전은 상황은 그래 어느 정도 손해 보면서 운영하는 거야, 경영하는 거야라는 상황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앞서 최근 2년간 나왔던 그런 누적 적자뿐만이 아니라 한전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계속 적자가 나서 이 채권, 한전채를 발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데요. 한전채. 예, 아하. 채권을 발행해야 이제 그 돈으로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한도를 원래는 자본금과 적립금 대비 2배밖에 안 되는데 이미 의회에서 이거를 다 6배까지도 올려줬거든요. 네. 그 한도가 전체 발행할 수 있는 게 이제 104조예요. 이 이상을 이 한도가 차면 공적 자금 투입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한도의 74%가 차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그래 공기업은 적자 좀 봐야 되는 그 상황을 완전히 넘어가는 네. 이제는 뭐 세금 투입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채권 한도가 차니까 요즘에 한전은 CP 기업 어음까지 발행을 하면서 워낙 돈이 없으니까 이제 버텨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기업 어음이란 게 뭐 일반 중소기업 같은 맞습니다. 이제 어음 발행을 하고 있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전이 어음 발행을 하고 채권 발행을 하는 부수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또 자본 조달 시장을 왜곡시키죠. 왜냐하면 한전뿐만이 아니라 돈이 부족한 회사들은 저마다 우리도 회사채 발행할래, 우리도 기업어음 발행할래 해서 돈을 좀 끌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한전은 망하지 않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돈 빌려줄 사람도 딴 데보다는 한전한테만 그렇죠.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모든 자금을 싹쓸이하게 되는 이제 블랙홀의 그런 또 왜곡도 있고 결국 저기 한도까지 다 차도록 경영 정상화가 안 나온다. 그러면 돌아 국민 세금을 넣어서 저걸 메워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료에서 좀 싸네 했던 그 효과가 다시 세금으로 가서 줘버리면은
이건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사정도 함께 존재합니다. 연쇄적으로 부작용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빨리 요금이라도 올려야 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지금 상황을. 자, 그럼 한전의 적자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면 될까요? 중장기적인 해법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이 일단 저것을 국민 여론, 국민 소통,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리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려야 될 때 못 올리면서 이런 왜곡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독립적인 요금 결정 기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뭐 기타 부수적으로 SMP라고 전력 도매 단가 상한제 등이 있는데 뭐 이야기가 좀 깁니다. 이거를 또 한전이 지원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뭐 문제도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지금 전기요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요일에는 주말에 볼만한 영화나 OTT 시리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작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추천작 어제 극장에서 갓 개봉한 영화죠. 맞습니다. 2001년에 엑셀 밟기 시작해서 지금 22년째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와. 영상부터 만나보실게요. 네. Dominic Toretto. They say when you're facing death, your life flashes before your eyes. Are they right? 아주 오랫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또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22년째 이번에는 10번째 시리즈로 돌아온 분노의 질주입니다. 엔진 과열이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최초 개봉했어요. 미국보다 이틀이나 빨리 개봉을 했고요. 10번째 시리즈 라이드 오어 다이입니다. 말 그대로 달리거나 죽거나 예, 이런 뜻인데요. 2001년도에 정말 저예산 자동차 레이싱 영화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20년 넘게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곁들이면서 이제 전 세계 전 관람 연령대 관객들이 사랑하는 장수 시리즈가 됐는데 이번 10편에서는요. 이 돔 패밀리 앞에 정말 운명의 적인 단테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야말로 또 한 번 자동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는 목숨의 질주를 목숨을 건 마지막 질주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첫 작품부터 빈 디젤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지금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작품 자체의 정신적 지주, 제작자로도 활약을 하고 있고요. 1편에 그 혈기방장하던 약간 반항기 가득 넘치던 청년이 이제는 모든 패밀리를 이끄는 가장이 돼서 완숙미 그리고 더 몸살이지 않는 레이싱 연기를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실제 도로에서 보기 어려운 차들이 막 폭발하고 막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화려한 레이싱 장면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맛보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잠깐 함께 보고 가실까요? What the? Dominic! Welcome to the big showdown. Amazing. Oh. My turn. Did you hit me with the helicopter back there? Ow. 네, 자기들 스스로도 알아요. 이게 미쳤구나라고 하는 걸. 그야말로 물리적 법칙을 모두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동차로 할 수 있는 더 강하고 센 액션들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들이요. 에이, 저거 컴퓨터 그래픽이겠지 하시는 그 장면들을 모두
실제로 촬영한 리얼 장면들입니다. 그 동그란 거 지금 그냥 굴리네요, 진짜로. 그렇죠. 거대한 공이 도로를 굴러가면 그 뒤를 폭발하는 자동차가 쫓아가는 이 장면.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촬영한 장면이라는 거. 이 시리즈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동차 액션에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예, 뭐 이전 시리즈 보신 팬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전 세계를 자동차로 누볐고 뭐 우주까지 공간이 확대됐었는데 이번에도 세계 곳곳에 로마뿐 아니라 런던, 포르투갈, 리스본 같은 세계에서 다양한 로케이션 촬영해서 또 그 공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저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냥 단순한 레이스가 아니라 그 안에 동료애, 뭐 가족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녹아있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가족애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작품에서의 이제 적으로 나온 단테 같은 경우도 이 패밀리에게 물론 악당이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잃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패밀리를 또 건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예. 나의 가족을 해치면 참지 않겠다라는 이 빈 디젤의 가족애를 보여주고요. 또 지금까지 시리즈에서 가족으로 인연을 맺었던 모든 호화 캐스팅이 또 이번 10번째 시리즈에서 총출동하기 때문에 그 배우들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시리즈 또 한국 음악 팬들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이 이 작품의 OST 참여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엔젤 파트 1이라는 작품인데요. 한국 뮤지션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OST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나 뭐 BTS 지민은 글로벌 월드스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할 만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음악까지 함께 곁들여서 화려한 그 자동차 액션씬까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이걸로. 라이드 오얼 다이입니다. 다이 하시면 안 되고 라이드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화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두 번째 작품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약간 울컥 화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화면 먼저 보실게요. I don't want to hear anybody saying no. I command you, enjoy the moment. No? No? No. What? You say no to me? No, no. Oh, so it's yes? Yeah, no. Yes? Oh, yeah. Yes!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어떤 영화예요? 약간 갑질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나한테 노를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마침 16일 날 한국영화제가 개막을 올해 한국영화제 개막을 했는데요. 이 작품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작품이고요. 작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 어제 개봉했습니다.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감독님의 작품 독특해요. 왜냐하면 2017년에 더 스퀘어라는 작품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작년에 또 한 번 헤어질 결심을 누르고 또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갑질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시작한 주제가 맞습니다. 돈, 계급,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호화 크루즈에 탑승한 사람들이 무인도에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현실처럼 느끼는 돈을 주고 무언가를 사는 이 자본주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불평등, 그것들이 모두 사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웃기는 기생충이다, 코미디 기생충이다라는 이야기 평가를 받기도 했었어요. 이 첫 장면부터 예를 들면 네가 명품 모델이면 혹은 스파 모델이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아예 그 사람들을 구분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명품 브랜드와 스파 브랜드를 구분하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얼마나 현실 속에서 많은 부분 이런 자본주의적인 병폐에 찌들어 있었는지 뜨끔뜨끔하게 만드는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기생충과 비교되거든요. 기생충은 반지 아집과 대저택을 비교했는데 여기서 유람선 그런 게 다 배경이 되는 거군요. 계급 같은 게 확실히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1, 2, 3부로 영화 구성돼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영화가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부에서는 이제 모델 출신이었다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된 그 젊은 커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2부에서는 이들이 사실은 자기 돈이라기보다 인플루언서니까 협찬으로 좀 가주세요라고 하면서 호화 유람
유람선에 탑승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3부는 뜻밖의 사고로 이 배가 전복된 뒤에 정말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 8명이 무인도에서 각자의 본성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단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돈의 세계에서 살다가 돈이 아무런 소용없는 세계로 가버렸더니 그 안에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죠. 이런 이야기들 이전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슬픔의 삼각형과 무엇이 가장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웃긴다. 지금까지 그렇게 계급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여준 사회파 작품 중에서 가장 배꼽 빠지게 웃기고 나중에 쓸쓸한 뒷맛을 남기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칸이 선택한 영화 슬픔의 삼각형. 이 삼각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웃음 포인트도 많다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마지막 영화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영화도 영상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막 축하를 받는 게 빨간 봉투가 뭐 로또라도 주는 건가요? 예,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라고 놀라실 수 있는데 네. 저 봉투를 주움으로써 저 주인공은 영혼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과요? 네, 어제 개봉한 대만 영화예요. 메리 마이 데드 바디라는 작품인데요. 상견니 허광한 배우가 연기한 코미디 호러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저 주운 빨간 봉투가 뭐냐면요. 저 안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신체 일부 그리고 가짜 돈, 사주팔자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봉투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이 고인의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저 봉투를 주운 사람과 영혼 결혼을 한다라는 일종의 미신들 같은 풍습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주인공이 주운 빨간 봉투도 누군가 고인의 어떤 영혼 결혼식을 위한 일종의 패키지였는데 아하. 문제는 저 봉투의 주인공이 남자라는 거. 어머. 네, 그래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형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자신의 원한을 형사와 함께 공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다는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특히 또 귀신 자체가 마침 남성을 사랑하는 게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 귀신은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아하. 귀신의 한풀이를 들어주는 과정이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의미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초로 2019년에 동성간 결혼을 맞아요. 합법화했잖아요. 맞습니다. 작품 안에 코믹하게 형사물이 펼쳐지면서도 이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우리가 좀 곱씹어봐야 할 문제까지도 아주 위트 있게 잘 담고 있어서 네. 굉장히 인기 많은 작품이고요. 아시겠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 한국에서도 그야말로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도 관심이 굉장히 크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상견니 매니아 분들이 또 찾아줄 만한 또 그런 매력적인 영화가 될 것 같네요. 네네네. 오늘은 어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3편, 분노의 질주 10번째 시리즈, 그리고 슬픔의 삼각형, 메리 마이 데드 바디 3편의 영화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까지 기승을 부렸던 더위는 오늘 한풀 꺾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비구름대가 햇볕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비는 제주와 남해안에 주로 집중되겠고 수도권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제주 산지는 오늘 아침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이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해안에도 10에서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전국적으로 대기질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20도, 창원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창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집중되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낮까지도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당분간 고온 현상 없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전라도와 제주도, 남해안 지방에 비가 오니까요. 우산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상암로 클래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의 시작 상클과 함께 하신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